네, 최근 우리 시장 한 발 앞으로 가는가 싶다가 제자리 걸음, 또 한 발 앞으로 가는가 싶다가 제자리 걸음, 속이 타들어간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시장을 차근차근 공부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아닐까요?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시장을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든든한 투자 파트너 진행의 장아주고요. 그럼 오늘도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성공의 종소리 울려보도록 할게요. 저와 또 간밤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셔야겠죠. 어제 상승세 보이던 뉴욕 증시 아쉽게도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미국 경제는 견조하고 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증시는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8%, S&P 500 지수 0.03% 소폭 상승세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0.36%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크립토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11,50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려 1조 5,500억 원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도지코인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머스크가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22년도 테슬라는 보유한 비트코인의 75%를 매각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암호화폐 보유를 점차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최근 SEC에 코인쉐어스 XRP ETF 상장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XRP ETF 상장 여부는 SEC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만약에 승인될 경우 투자자들은 나스닥을 통해서 XRP ETF를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에이다의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에이다의 현물 ETF는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몇 주간 다양한 암호화폐 ETF를 신청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우측 하단에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시장 상황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다시 회복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아쉽게도 오늘장에서는 1.9% 이 주춤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95,000달러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다시 400만 원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이죠. 현재 2.6% 빠지면서 2,60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XRP도 현재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솔라나는 현재 30만 원 방어에 나섰습니다. 현재 1.88% 마이너스권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깊었던 코인들 반등 역시 재빠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에이다가 7%대 강세, 그리고 수위도 마찬가지로 오늘 1%대 플러스권을 안착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렇게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방향성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여쭤봐야 할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들 이 어둠 속에서 구해줄 우리들의 구세주, 오늘은 퍼세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세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세입니다. 퍼세주는 왠지 좀 약간 술 이름 같기도 하고. 그쵸? 네. 네.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횡보가 길어지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봉 혹은 월봉으로 보시면서 멘탈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파월 의장이 또 저희 상원에서 말을 한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가 아무래도 일찍 시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퍼즈님 뉴욕 증시는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 시장에 이렇게 낙폭은 클까요? 낙폭이 많이 컸나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네, 제 마음의 낙폭이 꽤 컸습니다. 아, 마음의 낙폭이. 네. 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잠깐 비트코인을 잠깐 보면 이게 하나가 일봉인데 요만큼 지금 옆으로 계속 횡보를 했었다가 살짝 올랐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그냥 그 정도예요. 여기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횡보하니까 좀 커 보이는 것이었을 뿐
그렇게 많은 하락은 아니었다. 어제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파월이 좀 더 강경하진 않고 그냥 기존에 했던 의견을 약간 다시 말한 거에 불과하다고 어쨌든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살짝 떨어진 거는 네, 요 파월의 말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살짝 조정받는 건데 파월이 진짜 심각한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더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오늘 또 하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12시에 또 한 번 발언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발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열어둬야죠. 파월은 우리한테 좋은 말을 그렇게 막 많이 해주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가만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호재가 없어졌냐. 그러니까 2025년에 상승 기대치가 떨어지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요건 거잖아요. 결국엔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락에 베팅해서 판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느냐. 물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사시면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기를 좀 길게 보고 그러니까 잘못 여기서 매도하면 상승분을 다 놓쳐요. 상승장에서는 팔지 않는 게 실력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네. 퍼즈님께서 지금 이 약간의 조정이 어쩌면 상승장 속에서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미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정분을 더 크게 열어둬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엘리엇 파동 진도를 좀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퍼즈님 지난주에 있어서 그 엘리엇 파동 계속 해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던 얘기 잠깐만 복습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요거 전에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어요. 뭐냐면 왜 차트가 맞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요만큼은 이런 행동, 요만큼은 이런 행동을 하더라. 그리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비율대로 하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한 패턴대로 움직이더라. 네. 차트가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왜 몇 퍼센트가 사고 팔고 이런 걸 공부할 게 아니고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안다면 그 패턴을 빨랑 사전에서 적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프랙탈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프랙탈 구조란 요 큰 거랑 요 안에는 얘랑 생긴 게 똑같은 거예요. 얘도 생긴 게 똑같고 무한히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 큰 모양을 알면 얘의 모양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얘의 모양을 알면 요 큰 모양도 알 수 있다 그랬죠. 해서 프랙탈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움직임 혹은 고점 등을 우리가 대강이라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랙탈 구조를 엘리엇 파동에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얘 1, 2, 3, 4, 5 할 때도 그러니까 1, 2, 3, 4, 5 ABC 1, 2, 3, 4, 5 ABC 1, 2, 3, 4, 5 그다음에 1, 2, 3, 4, 5 ABC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얘도 1, 2, 3, 4, 5 ABC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쪼개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면 뭐 한 이쯤 와 있어요. 이쯤 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쯤 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1, 2로 보고 3, 4, 5에서 5파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거니?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값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의 심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강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읽고 넘어가면 자, 엘리엇 파동은 프랙탈 구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엘리엇 파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프랙탈 구조가 아니고 매번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반복되지 않으면 예측도 못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1하고 이제 2인데 요 2파가 요 1파의 시작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떨어지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네. 모든 건 다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를 다 우리가 허용해주면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만 제가 딱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실제로는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요. 네, 다르지도 않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맞는 건데. 네. 예, 이건 맞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제가 얘기를 하면 3파는 가장 짧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잖아요. 정확한 건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예요. 근데 종종 가장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잘못 알고 그러면서 왜 엘리엇 파동 제대로 얘기 안 하냐,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지 말고 퍼즈 파동이라고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엘리엇 파동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긴 합니다만 요건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지적하실 거면 확실히 좀 공부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 판은 요 1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경우의 수를 체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아래 떨어진 것까지 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디서 손절하고 뭐하고 이러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2파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3파가 이제 올라가는데, 요렇게 3파가 조금 올라가는데 요 3파가 1파 고점을 돌파하면 요때가 안전 매수선이다.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3파 같은 경우에는 161.8이랑 261.8 사이에 요 사이에 위치한다. 요것보다 살짝 올라가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것보다 살짝 161.8보다 살짝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여기까지 161.8까지 안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뚫는 경우 있죠. 네, 살짝 못 가고. 못 가고 네. 떨어지는 경우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대충 알고 있으면 분할 매도를 잡을 수 있잖아요. 3파, 5파 해서 5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261.8이랑 여기랑 요 사이에 위치하는데 261.8 살짝 깨고 떨어지는 경우 있죠. 살짝 뚫고 떨어지는 경우 있겠죠. 476.4%까지라고 했지만 오버슈팅 됐다가 떨어진 경우 요거 종종 나오거든요. 요새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3파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야. 5파는 일반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요? 여기다 분할 매도로 걸어놓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분할 실제로 매도. 그럼 퍼즈님도 저 구간에 있어서 분할 매도 걸어 놓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추세를 보고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파의 고점이 정확히 어딘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장담하는 사기꾼입니다. 맞잖아요. 신도 아니고. 네, 그리고 여기 5파의 고점을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그러면 사기꾼이 맞아요. 돗자리 펼쳐야겠네요. 네. 그래서 아닌데 사기꾼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매번 이렇게 할 수 있다. 어쩌다 한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매번 이렇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사기꾼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요 근방에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자. 아니면은 여기서 꺾일 걸 좀 감안하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4파는 요 4파 있죠? 4파는 1파 아래로 떨어지면 원래 안 되는데 요새는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왜냐면 4파가 1파 아래로 떨어지면 개미들이 손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깨고 올립니다. 최근 차트가 저런 모양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단타로 들어가게 되면은 손절 라인을 요 1파의 고점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요 78.6% 자리나 61.8% 정도 자리로 냅둬요. 그럼 손절 라인이 좀 큰데도 괜찮으신 거예요? 네, 왜냐면 살짝 깨고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관련된 예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이제 제가 좀 미리 당연히 그려왔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난번 불장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1,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안전 매수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 뚫고 올라왔을 때 사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요새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요런 거는 헷갈리지 않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해서 올라가서 3, 4,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3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랑 227.2% 요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렇죠? 3파는 161.8이랑 261.8 사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5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니고 사실 이제 확장해서 이제 파동은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361.8에 거의 터치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361.8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졌죠. 근데 저렇게 고점을 2번 찍을 때는 카운팅을 어떻게 해줘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엘리엇 파동 일반적으로 확장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 2, 3, 4, 5 한 다음에 6, 7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카운팅을 셀 때 1, 2, 3, 4, 5로 안 세고 기본을 파동을 7개까지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네. 여기 이렇게 보면 1, 2, 3, 4, 5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1, 2, 3, 4, 5, 6, 7이 기본으로 봐요. 확장은 8, 9로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3파고 어디가 5파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요 옆에 있는 피보나치 비율을 보고 분할 매도를 걸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걸어놓을 생각이면 이게 정확히 파동이 지금 몇 파에 어느 정도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네. 훨씬 더 러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할 매도 비중은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해요? 그거는 엘리엇 파동을 좀 다 배우고 네. 네, 궁금하신 건 이해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간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로 파동 끝이네.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고해성사 같은 건데 저도 속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얘도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살짝 뚫고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한 127.2까지 갔다가 제가 여기 샀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요 근방에서 많이 샀는데 요때 잘 매도를 하지 못했어요. 뭐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127.2까지 갔다가 되돌림 받는. 그러면 웬만하면 이런 상황은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127.2까지 갔다가 100%에서 되돌림 받는 요 상황 127.2까지 일단 가야 돼요. 근데 얘는 127.2까지 갔냐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127.2까지 안 갔거든요. 127.2는 여기니까. 사실 저 때가 좀 어려웠죠? 읽기가. 네, 그렇죠.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쌍봉의 시나리오가 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더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지금 쉬우세요? 너무 네.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 불장 같았으면 127.2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사실 이때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 뭐 이런 식이었던 거고. 네. 그럼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은 파동상 어디인가를 좀 살펴보면은 이번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파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3파가 지금 거의 161.8까지 올라갔죠. 근데 제가 이제 161.8까지 3파가 올라갈 수 있다. 161.8에서 261.8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161.8에서 조정을 받는 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오, 원래 더 갔어야 했는데요. 아니요. 제 말이 그게 아니고 얘가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딱 저 선에서 떨어지는 게. 네. 네.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네네. 안 신기한가요? 신기해요. 저는 신기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61.8까지 갔다가 1, 2 한 다음에 3, 4로도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재차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3, 4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어쨌든 지금 3, 4를 겪던가 아니면 지금 3으로 가는 중간쯤이거나 요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아니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 펀더멘탈 쪽으로 호재가 있냐라고 하면 비트코인 호재 있나요? 계속 있죠. 어떤 게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차기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훨씬 더 시장이 열렸고 그리고 유동성도 증가하는 ETF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고요. 틀렸나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두 개를 일단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ETF를 통해서 기업들이 혹은 기관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M7 중에 갖고 있는 애 누구 있다고요? 테슬라요. 예, 테슬라를 근데 은근슬쩍 많이 사모았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M7도 차근차근 비트코인을 사모으게 될 거고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스닥 전체 시총의 30%가 넘습니다. 네. 그럼 걔네들이 아직 30%인 애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올라갈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올해는 호재가 막 남아있어.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어. 네.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파동을 충분히 겪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 4거나 아니면 3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크게 보면 여기서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2026년 여기니까 여기서 3파, 4파를 가든 아니면 지금이 3, 4든 상관없이 5파는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높냐면 일반적으로 361.8까지 가거든요. 네. 물론 361.8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261.8 자리는 18만 달러고 476.4%는 33만 달러입니다. 해서 저는 일단 25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무거운 게 그렇게까지 간다는 게 사실 뭔가 잘 아직 안 믿겨요. 근데 뭐 무거운 게 잘 안 간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자산이 뭘까요? 금이야. 네, 금도 무거워서 잘 안 가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금 최근에 또 역대 최고치 찍었죠? 네. 금도 보시면은 뭐 나왔으니까 금도 보시면은 금도 이제 요때를 기점으로 1, 2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파가 227.2%까지 올라갔고 그다음 4파 조정받고 4파가 요 1파의 고점을 깨지 않았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충분히 5파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361.8 근처까지 와 있죠? 그래서 요 금도 그대로 엘리엇 파동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제일 잘 올라가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뭐 어찌 보면 금보다 더 무거운 자산이라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 어때요?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나요? 가파르죠?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 2로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3, 4, 5 한 다음에 확장일지 아니면은 저런 경우에 진짜 확장일지 아니면 3파로 쳐야 하는지. 맞아요. 네. 눈썰미가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런 1, 2 한 다음에 3, 4, 5로 올라갈지 이건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고 있다. 해서 비트코인도 어쨌든 25만 달러까지 물론 뭐 간격이 넓기 때문에 뭐 33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18만 달러에서 막 딱 찍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25만 달러를 어쨌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상승폭 줄어드는데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급등을, 여기 엄청 옛날 거 나스닥 차트입니다. 급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나스닥 상승폭 줄었네라고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금 자산의 규모가 좀 커지고 난 이후에는 굳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엔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상승폭이 줄어드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저점 대비해서의 상승폭은 많이 줄어드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고점 대비 고점은 사실 지난번이랑 요번이랑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그만큼 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내일 더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퍼즐님과 함께 지난번 수업과 연결을 해서 엘리엇 파동까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처음엔 어려운 것도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이번 달은 퍼즐님과 함께 엘리엇 파동을 본격적으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좀 더 명확한 해답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